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심도 있게 같이 또 고민을 해야 할 주제입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 책을 가지고 인구 문제, 과연 대한민국 이대로 소멸하도록 둬야 하는 건지, 인구가 줄어든 시대에는 이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이 책을 직접 쓰신 저자,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안 그래도 인구 문제 오랫동안 또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걸 시작하셨던 게 90년대 초반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별로 이게 인구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시점이었죠. 네. 그때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을 때였고, 어떤 계기로 인구에다 초점을 두게 되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좀 유학의 산물이고요. 약간 좀 우연히 그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네. 91년에 유학을 갔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게 된 시카고 대학교의 그 지도 교수께서 이 문제를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시던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 수업도 듣고 이제 그분이 그 소장으로 있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도 하고, 그 센터 이름이 이제 뭐 Center for Population Economics라고 해서 인구를 연구하는 센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와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 시절에 별로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이미 뭐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고, 국가에서도 이제 여러 연구소도 만들고 상당히 많은 연구비를 이제 인구 이슈나 고령화 이슈에 이제 배정을 해서 연구를 한참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제가 그때 대학원생 때 있었던 연구소도 이제 그러한 미국 국립보건원의 펀딩을 받아서 뭐 일생에 걸친 어떤 고령화에 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은퇴 연구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저도 이제 그 이론으로 연구도 하고, 또 제 학위 논문도 고령자나 은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학위 논문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인구 문제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90년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을 당시인데, 그럼 그 당시부터 인구 증가가 아니라 고령화, 그리고 그렇죠. 그 이후에 대해서 내다보고 연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저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줄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에 출산율이 오늘날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감소를 했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줄어서 고령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수명이 늘면서 이제 고령화가 늘고, 그러한 그 장래 전망도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령 사회에 맞춰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경제 이 과목을 처음으로 개설하신 게 2004년이었다고. 2004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인구와 경제 그러면 사람들이 확 와닿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더라. 근데 20년 전에 이 과목을 개설했을 때는 좀 반응이 어땠나요? 뭐 아무래도 제 그 연구 관심을 반영을 해서 개설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낯설죠. 그래서 강의를 개설할 때 맨 첫 시간에 계속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왜 경제학도 또는 그때 이제 사회과학 대학의 다른 과에서도 오는데, 경제학도나 사회과학도가 왜 인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고, 이것을 배운 것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인가를 한참 설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고요. 이 과목을 들어야 하는 이유. 왜 이가 막 들어야 되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고, 왜 좋으냐, 이제 그것을 좀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걸 또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한 거고요. 이 책의 제목은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거고, 사실 이게 이제 대중서로 쓰신 거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보고 같이 생각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어떻습니까? 대중서를 쓰신 것 자체가 좀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달랐나요? 논문 쓰실 때랑. 예, 저로서는 매우 어려웠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오랜 동안 논문도 써오고 이제 책도 썼지만, 뭐 대부분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던 그런 글이고요. 그러니까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은 뭐 신문에 가끔 글을 쓴 적은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책으로는 처음 내는 거라서, 이 책의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 내용 자체는 사실은 되게 딱딱한 내용들이에요.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제 그것을 해석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반 대중이 봐서는 일단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매우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글 쓰는 방식도 많이 바꿔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동원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스포츠라든가 영화, 문학 뭐 이런 데 사례를 동원을 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또 굉장히 좀 딱딱한 형식으로 보통은 돼 있지만 그거를 이제 최대한 좀 알기 쉽게 그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 그림으로 가급적이면 다 만들어서 쓰려고 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이제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서울대 경제학부 수준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면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키워드를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 가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를 꼽은 게 흑사병입니다. 흑사병. 네. 이게 뉴욕타임스인가요? 외신의 그 칼럼에 네. 쓰였던 인용이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과거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을 당시보다 지금의 대한민국,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이거였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비교할 만큼 심각합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책을 막 쓰기 시작할 무렵에 네. 집필을 하고 있을 무렵에 이 기사가 났어요. 뉴욕타임스 기사가. 그래서 대대적으로 이제 한국 여러 언론에서 실리고 관심도 많이 갖고 흑사병 하면은 대개는 갖고 계신 이미지가 굉장히 공포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회가 붕괴하고 이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굉장히 파장이 컸던 것 같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제사 과목도 가르치기 때문에 흑사병 시기에 어떤 유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들여다보고 제가 네. 연구를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만 들여다보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것이어서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규모나 속도면으로 봐서는 흑사병 시기의 인구 그 변화하고 앞으로 한 50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구 변화가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흑사병 이후에 한 뭐 30년, 40년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줄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로 줄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한국은 최근에 나온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의 결과를 보면은 되게 앞으로 50년 사이에 인구가 30% 정도 줄고 만약에 그 저위축에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가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3천만 정도까지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한 50년 동안 진행이 돼서 흑사병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진행이 되지만 규모 면에서 봐서는 흑사병하고 상당히 유사한 그런 규모의 인구 감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이제 그럴 것은 맞지만 흑사병 때의 인구 변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공포로 받아들일 필요만은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흑사병 때 물론 사람이 많이 죽었고 혼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뭐 죽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코 이 사건을 뭐 좋은 일로 기억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때 이제 뭐 부모도 죽고 그걸 겪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흑사병 당시에. 예, 그다음에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많이 죽다 보니까 이게 뭐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또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그때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사회 병적인 현상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중세의 그 봉건제도 이 시기에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 봉건 귀족들이라든가 그리고 그 종교계에 있는 분들도 권위를 많이 잃게 됐고요. 네. 죽음 앞에서는 뭐 평민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나 똑같다 그런 그것이 확산되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로 뭐 유럽 사회가 붕괴되거나 망했냐 하면은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봉건제가 붕괴가 됐습니다만 오히려 좀 더 근대적인 그런 사회가 출현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많이 죽은 것이 이 시기로서 상당히 축복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자에게는 축복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위 멜소스 사회라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줄어들면은 결국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노동이 줄어들면은 토지에 비교한 노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뭐 그레고리 클락이라는 분이 그 시기에 한 1000년에 걸친 그 임금을 추정한 결과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흑사병 이후에 한 몇십 년에 걸쳐서 영국의 임금이 2배로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생활 수준도 개선이 되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인구도 많이 늘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흑사병이 돌면서
모직물 산업이 육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돌면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네. 경작지가 양을 키우는 그런 목초지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포동포동하게 살찌고 털의 그 질도 좋아지게 되고, 그래서 당시 이제 소모사라고 하는 그 모직물이 당시에 좀 대세가 되는 그런 작물이었는데 영국의 그 장모종이 이 소모사를 만드는데 적합한 그런 재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이제 그 모직물 산업이 떠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직물을 만들어 수출하는 그런 그 항해했던 그 대도시들이 이제 커지게 되고,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기반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당시 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그 불행한 사건이긴 했지만 사회가 망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에 부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계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흑사병을 우리가 재앙적이라고만 기억을 하는데 오히려 근대 사회의 계기가 되고 또 산업혁명의 계기가 되고 했던 인류의 일종의 이제 흐름이라는 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뒷부분에 또 따로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겠고요. 근데 그 한 가지 이것도 그 한국하고 지금 중세흑사병 사이의 차이를 이제 또 제가 지적을 못 해줬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 점이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한국의 그 지금 인구 문제 또는 인구 감소는 어떤 한편으로 봐서는 흑사병 때보다 더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보다는 또 좀 대응하기 좋은, 대응하기에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여건인 면이 있고요. 나쁘다는 것은 뭐냐면은 뭐 인구 감소 속도는 그렇지만 흑사병 때는 인구의 규모만 줄었거든요. 네. 그때는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규모만 줄었지 구조는 안 바뀌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가 감소한 이유가 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청년 인구도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런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14세기에는 우리가 지금 아는 근대적인 제도가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육제도라든가 뭐 연금제도, 뭐 사회복지제도, 다시 상비군 제도도 그때는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나 인구가 변했을 때 그런 그 제도적인 그 불균형이 발생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연금 재정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의료비가 늘어가는 그런 문제 생기고, 교육도 불균형이 생기고 하는 그런 이제 과거 없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흑사병 시기의 인구 변화보다는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복합적이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뭐 사회가 망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것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하고요. 근데 뭐 좋은 소식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에는 인구가 그렇게 줄었을 때 그것에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할 뿐이고 거기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은 인구가 줄면은 그때는 거의 가난했던 시기라서 대부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도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을 데려오고 하는 그런 옵션도 없었고, 그다음에 기술의 진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없었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의 한국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서 노동력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교육을 더 받고 기술이 진보해서 생산성이 개선될 여지도 있고, 그리고 뭐 지금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국 인력을 적절하게 도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줄 수도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또 AI나 그런 기술을 도입을 해서 뭐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과거에 비해서는 복합적이고 힘든 도전이 되겠지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네. 이 책에서도 이제 대안을 몇 가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요즘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 또 이제 무시무시한 타이틀이 또 실릴 수밖에 없고, 네. 외신에서도 그러하고, 심지어 이제 전쟁을 겪고 있는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이 더 낮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비관론에 빠질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인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인구의 변화라든가 인구 위기가 상당히 엄중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엄중하죠. 봤을 때 사정이 안 좋은 건 맞고요. 근데 첫 번째로 지적을 할 것은 아직까지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가변성이 많다라는 그런 점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장래 인구 추계가 나와서 인구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몇 명이 태어나고 외국인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인구 변화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설사 인구 변화가 그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인구 변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이라든가 제도적인 요인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줄어드는데 그 줄어든 사람이 얼마나 생산적인 사람이 될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만큼 일을 할지, 그러니까 뭐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얼마나 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서 그 이 빈틈을 메워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 이제 그 충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변적이고 아직 있는데 마치 모든 게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주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뭐 앞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공포를 유발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어떤 사회든지 이게 조정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게 되고 주어진 자원이 부존 자원이라든가 그런 게 변하게 되면은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조정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사람의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거에 맞게 사회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그런 게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변화의 가능성을 전혀 열어놓지 않고 지금 같은 뭐 최근에 우리가 본 것 같은 그러한 추이가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안 변하고 계속된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정 능력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미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 좀 희망을 가져보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방향은 어느 정도 이제 보이기는 하고 속도 아닙니까? 속도. 네. 이게 합계 출산율이 0.9, 0.8, 0.7, 0.6 뭐 제 주식 주가 떨어지듯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는데 이걸 또 돌려놓는데도 상당한 또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어지는 키워드로 저희가 뽑은 게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방금 이제 제가 말씀해드렸던 그 합계 출산율도 대표적으로 그러한데 그 아무래도 노동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춘 책이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저희도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수님께서는 노동 절벽이라기보다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거는 이제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앞으로 생산 연령 인구, 그러니까 15에서 64세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건 이미 그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그 연령층에 가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되게 20년 내로 지금 수준의 한 4분의 3으로 줄고요. 50년 내로는 45%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일을 많이 하는 그 연령층구가 굉장히 빠르게 주는 거는 좀 절벽같이 주는 건 맞는데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렇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인구나 뭐 취업자 수로 따져봤을 때는 앞으로 한 20년, 25년 동안은 그렇게 그 빠르게 줄지는 않고요. 완만하게 줄거나 심지어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 생산 연령 인구라고 했을 때 그중에 뭐 1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뭐 다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네. 가시는 분들이 많고 6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일을 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죠. 한국은 특히 그쪽에 이제 그 취업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더라도 경제 활동 인구는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런 한국의 노동시장의 그런 구조를 반영을 해서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추이를 보게 되면은 여성하고 작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올라가는 추이를 보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올라가고 있고요. 일본의 뒤를 쫓아서 계속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고령층도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쭉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활 인구의 감소 속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는데 한 25년 정도는 크게 그 노동 인구나 그러한 아니면 뭐 노동 투입 이것이 줄어들지는 않고 25년 이후부터 이제 더 좀 빠르게 줄어드는 그러한 패턴이 보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산 연령 인구, 생산 가능 인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만 15세에서 64세 사이잖아요. 네. 65세 이상에서도 요즘에 뭐 한 70대 중반 후반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요. 또 하나 그런 고령자들도 노동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또 많이 올라오면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굉장히 낮죠. 한 50%대 중반. 그렇습니다. 예, 다른 OECD 국가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낮고요. 네. 더더군다나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 인력이 굉장히 그 인구 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그룹인데, 그 가장 중요한 그룹 중에 하나인 여성이 충분히 그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면이 있고, 이건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은 이 인력이 좀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네.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한 대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한 55% 정도? 예, 그 정도 데이터를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이게 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야 여성들이 경제활동 얼마나 참여해야 그래도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여기서 한 10%포인트 정도 높아져야 겨우 한 일본 수준 정도로 올라가는 것이고요. 일본도 뭐 전체 국가랑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요. 여러 그러니까 65세 미만 연령층 전체에서 한국보다는 이 여성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한국이 그 정도는 높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과거의 추이라든가 지금 정책을 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2022년에 일본의 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만큼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앞으로 한 25년 내로 올라갈 경우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되게 2047년 기준으로 해서 그 노동 인구가 한 182만 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182만 명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외국인 취업자가 총 9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취업자를 한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 숫자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것이 그 여성이 일을 지금 많이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결혼이라든가 출산에 관련된 그런 불리함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소위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라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좀 완화를 해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한다면은 여성의 생산성도 같이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성의 그 고용률만 낮은 것이 아니라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예요. 남성하고의 그런 그 임금, 생산성 격차가 제일 크고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여성이 일을 못하게 된 이유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의 페널티 때문에 경력이 단절이 되고, 경력이 단절이 된 다음에 나중에 복귀를 할 때 자기랑 잘 맞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잘 활용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그 상대적인 여성의 생산성이 역시 또 한 2022년에 일본 수준, 아까 OECD 평균 수준까지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한 25년 내로 이 노동 인구를 한 180만 명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20년 동안에 크게 안 준다고 했는데 그게 더 그 느린 속도로 줄고, 아무튼 뭐 별로 노동력 부족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성 10명 중에 6, 7명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분들이 마땅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또 많이 늘어나는 질적인 측면도 또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또 사회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중간중간에 또 과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요, 프로야구입니다. 근데 갑자기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에서, 노동시장에서 이 프로야구가 갑자기 왜 나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오는 것인데요. 비유를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결과는 얻었지만 그래서 인구가 변했을 때 왜 전체적으로 뭐 노동력이 줄거나 부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왜 특정한 부분만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야구팀에 비유를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5년 정도는 총량의 부족은 없을 거예요. 숫자로는. 네, 근데 야구팀을 본다고 했을 때 개막전 로스터의 수가 28명입니다. 네. 근데 어떤 그 야구팀이 28명의 선수를 다 채웠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그 팀의 인력 수급을 잘 해결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 예를 들은 것이고요.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야구팀을 구성하는 뭐 투수, 포수, 각 포지션별 선수들의 그렇죠. 이게 다 다른 선수들이에요. 그럼요. 똑같이 야구 선수들이지만 그 가지고 있는 숙련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대체가 되거나 이쪽이 비었다고 해서 들어가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우익수나 좌익수 전문으로 하던 선수가 유격수로 들어온다고 해서 뭐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근데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제 별로 안 부족하다 하더라도 근데 노동시장의 구조가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인력 구조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을 많이 쓰는 업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고 왜 나이가 들었을 때 일찍 나가게 되는 그 일자리도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고 고령화됐을 때 어떤 부분은 훨씬 더 노동 공급이 많이 줄고 어떤 부분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어떤 데는 더 부족해지고 어떤 데는 더 남고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근데 이제 서로 필요로 하는 인적 자본 뭐 그런 숙련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빨리 가서 대체해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문 간에 그러니까 직종이나 업종 간에 또는 그 유형 간에 그러니까 숙련이 특정한 숙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그러니까 불균형이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이제 이미 건 생기고 있고 아주 가까운 장래에도 굉장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야구팀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축구를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메시 네. 같은 선수가 11명 있다고 해서 그 팀이 다 우승할 수 있을까? 수비수도 그렇죠. 필요하고 골키퍼도 네.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시장으로 빗대서 보면은 어떤 연령하고 네.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까요? 제가 본 데는 연령이 굉장히 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빨리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하고 구분되는 면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지고 있는 숙련도 다르고요. 뭐 최근에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 노동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최신의 이제 숙련이라든가 그러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 면도 있고 그 업종이라든가 직종도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설사 같은 회사에 근무를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그 일과 젊은 분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특정한 업종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기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인력난에 직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분야가 이 프로게이머 같은 겁니다. 프로게이머요? 네, 프로게이머는 제가 아는 직종 중에서 가장 그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20대 중반만 되더라도 계속하기가 어려워서 은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비슷한 그런 그 업종을 보면은 뭐 굉장한 집중력이라든가 굉장한 어떤 체력적인 어떤 능력, 그다음에 기술이 빨리 변해서 빨리빨리 그걸 따라잡아야 되는 그런 그 일자리, 그런 것을 나이 드신 분들이 담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젊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업종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구인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프로게이머를 예로 이제 들어주셨는데 이건 일례일 뿐이고 네. 뭐 물론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도 20대 중반이면 은퇴를 한다라고는 그렇죠. 합니다만 네. 이건 그냥 눈에 띄는 하나의 상징적인 직종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네. 신체적인 능력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용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신체적인 능력이 중요한데 그게 또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인구 변화에 따라서 노동 공급,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것과 네. 가장 빠르게 감소할 수 있는 이거 산업으로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산업으로 나와봤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산업은 지금 굉장히 고령화돼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퇴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노동 공급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예, 농업하고 공급이. 축산업이 또 그러하고. 지금 제가 따져봤을 때는 이제 규모로 봐서는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뭐 전문직별 공사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농림업 이런 데가 인구 변화로 인해서 노동 공급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오히려 늘어나는 업종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부동산, 공공행정, 사회복지 서비스, 뭐 교육 서비스 이런 데는 이제 다른 조건이 안 변하고 인구가 변화하면은 오히려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변화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네요. 예, 예를 들어 부동산업을 예를 들면은 지금 의외로 40대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비중이 높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50이 되거나 60이 된다고 해서 그 업종에서 그만두고 나가야 되는 그런 압력은 굉장히 적은데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구가 좀 고령화되면은 그런 데 노동 공급이 늘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노동 공급이 는다고 해서 실제 이제 부동산업의 취업자가 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요를 같이 봐야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라앉아서 이제 수요가 없으면은 오히려 뭐 소득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질까를 보려고 하면은 공급하고 수요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방금 말씀드린 인구가 변해서 이제 공급이 늘거나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수요는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라든가 기술 변화라든가 생산성 변화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이 느는 데는 이제 다른 데서 인력을 많이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수요가 느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상당수는 노동 공급이 줄어드는 그러한 산업에서 인력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주점업, 전문직별 공사업, 운송업, 소매업 이런 데는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제 수요를 같이 감안한다 하더라도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이고요. 근데 노동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더라도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면은 노동력이 좀 부족해지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사회복지 서비스업이고요.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뭐 잘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고령화됐을 때 오히려 노동 공급이 늘어나는 분야이고요. 근데 거기는 엄청나게 앞으로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분야예요. 그 노동 수요가 더 앞쪽으로 늘어서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가장 큰 규모의 노동 인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분명히 이제 청년 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당연히 이제 청년층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일 중요한 원칙은 줄어드는 사람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우선 물론 사람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활용도이고요. 그런 측면에 생산성을 있어서는 높이는 방식.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에 저희 때는 100만 명씩 이제 매년 노동시장에 나갔는데 그게 지금 60만 명대가 노동시장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처음에 이제 나가는 것이 좀 있으면 이게 4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30만 명대 줄어드는데 사람은 줄어들지만 그분들이 지금 노동시장이나 산업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숙련이라든가 또는 뭐 인적 자본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미스매치 문제가 조금 줄어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교육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이 지금 저도 이제 대학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경직적이고요.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가 정해져 있어서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뭐 좀 특정한 전공에 주어진 사람이 딱 결국은 졸업을 하고 나가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이제 그게 좀 바뀌어서 이제 세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전공 간의 칸먹이도 좀 줄이고 새로운 분야도 이제 개설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청년은 줄어들지만 그 청년을 가장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그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시장이 훨씬 더 유연해지고 이제 개방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는 여기가 나에게 제일 잘 맞겠거니 하고 이제 들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뭐 개인도 바뀌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구 변화라든가 산업기술 변화 때문에 이게 미스매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이제 그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생산성이 낮은 이제 그런 데 있게 되고요. 이제 그럴 때 좀 더 생산성이 높고 자기 역량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빨리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으면은 사람은 줄어도 그 아까 말씀드린 부문 간의 그런 불균형 문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 늘리는 방식, 그 앞에 말씀드린 뭐 여성이라든가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서 노동 인력 자체를 이제 늘리고 그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훨씬 더 앞으로 노동 인력의 그 감소라든가 그런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령 인구라고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좀 낮추자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보육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이 보육 때문에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또 참여를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제 아이들도 신체적인 능력이나 인지적인 능력이 많이 또 빨라지지 않습니까?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입학 연령을 좀 한 1, 2년 정도 당기는 게 어떨까? 과거에 이게 정책적으로 약간 오는 좀 떴다가 사회적인 좀 논란이 돼서 바로 이제 좀 없던 일로 유야무야 되는 일도 있었는데 교수님은 혹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본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연령대가 교육에 가장 적합한 시점인가를 뭐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그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근데 최근에 아무튼 그 사태를 보게 되면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제도적인 충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전환기가 이제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 전환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과도기가 또 있을 테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 국가에서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은 대개는 우리가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거기를 이제 대개는 학교를 가서 이게 취약 전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 때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지금의 문제는 설사 그 학교를 보낸다 하더라도 이 부모가 충분히 아이를 이렇게까지 맡기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기 이걸 당겨서 일찍 학교를 보내면은 그러면 이제 부모는 조금 자유로워질까? 지금 현재 교육 그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는 조금 더 보육의 기능도 더 강화를 해야죠. 네,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러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3, 24 돼야 이제 군대 같은 거 이제 차치하고 네. 졸업을 해서 이제 노동시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한 21살, 22살에 노동시장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또 이제 물론 이제 미래 공급을 좀 당겨오는 개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는 파워 시니어입니다. 파워 시니어. 이게 뭐 물리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이제 1960년대생들이 이제 고령 인구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파워 시니어의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고령층이 되는 분들이 지금이나 과거에 있던 고령층들하고는 상당히 다른 분들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늘면은 전반적으로 생산성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통 나이 효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실제 기능도 약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한국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한국은 소위 코호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코호트라는 거는 나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생산성, 인적 자원이 많이 다른 그런 효과인데요. 한국은 세방 이후, 특히 한국 전쟁 이후부터 시작해서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죠. 그러면서 교육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 것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올은 되게 작지만 뭐 10년, 5년, 10년 타올로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좀 늦게 태어나신 분들이 이제 고령층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이분들의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65세 이상의 대졸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는데 40년 내로 1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50년 후가 되게 되면은 55세 이상의 그 대졸자들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고요. 학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보릿고개를 넘긴 그런 또는 그 한국 전쟁의 그런 폐허를 이제 극복한 다음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훨씬 더 잘 먹고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과거에 비해서도 더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고령층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건강도 많이 더 좋아지게 되고 훨씬 다른 그 인지 능력이라든가 비인지 능력에 있어서도 더 개선이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고령층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그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직업의 질이라든가 직종이라든가 그런 게 훨씬 더 좀 현대적인 면이 있어요. 네, 뭐 대학 교육도 받으신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하고는 다른 그런 고령자들이 올 것이다. 이제 이런 분들을 파워 시니어다 이렇게 좀 지칭을 해봤습니다. 신체적 능력, 또 네. 고학력, 이 파워 네. 시니어의 시대. 네. 그 교수님이 출연하신 그 다른 영상의 어떤 댓글을 보니까 60대 후반 간호사시라면서 누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네. 70이 넘어서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네. 같다라고 이야기를. 네. 또 그런 분들이 또 많아져야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네. 뭐 자원을 잘 또 활용하는 게 될 테고요. 이 파워 시니어를 우리나라가 그러면 잘 더 활용을 잘 하려면 우리는 네.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그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방금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려면은 노동 수요 측면,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에서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흔히들 요즘 이제 고령자들을 노동시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정년 연장입니다. 근데 정년 연장을 뭐 제가 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뭐 그 최대한 아무튼 그 능력이 되는 데까지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정년 연장이 그러니까 파워 시니어를 잘 활용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균형이 전체적인 노동력의 불균형이 아니라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숙련을 가진 분들이 이제 부족해진 현상인데 뭐 정년 연장이라고 하면은 그 아무런 관계 없이 모든 그 고령자들의 고용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0년 동안 한국 노동시장에 당면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일자리를 보면은 뭐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다음에 운수업, 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그 지금 들어보시면은 별로 정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자리예요. 네. 거기 계신 분들은 지금도 원하면은 뭐 70대까지 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늘린다고 해서 이제 그런 쪽에 노동 공급이 더 많이 늘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파워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지금보다 생산성이 높고 그리고 은퇴 준비가 잘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를 주로 보고 여러 가지 채용이라든가 임금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이만 보고 평균만 그렇죠. 보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30%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60에 있는 사람을 65세로 갈 때 모든 사람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30%를 삭감을 해야만 그 제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본인이 더 생산적이고 나이가 들어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죠. 은퇴 준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들은 일 안 하고 그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것으로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 그런 노동시장 또는 그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정년이라든가 임금 피크제처럼 그 어떤 나이의 평균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생산성이 높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맡길 것인지 또는 그 어떤 처우를 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만 능력이 늘어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개선된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고령 친화적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고령 친화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생산성도 좀 떨어지고 일할 의욕도 조금씩은 줄고 그래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기 좀 어렵게 되고 그런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일자리의 구조는 어떠냐면은
소위 전부 아니면 전무인 일자리,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을 이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젊었을 때처럼 그냥 그 풀타임으로 빡세게 일을 할 수 있으면은 네. 남아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자기가 나가야 남은 되죠. 역량이 있더라도 결국은 은퇴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냥 경직적인 그런 일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무튼 자기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서서히 어떤 그 일하는 양이라든가 일하는 시간, 강도, 일의 내용, 성격 이런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야 남아있는 그런 그 역량을 끝까지 충분히 이제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파워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뭐 굉장히 괜찮은 일자리를 갖고 있었고 은퇴 준비도 잘 돼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빡세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냥 내가 뭐 그렇게 할 거 없이 난 그냥 은퇴 준비돼 있기 때문에 은퇴하겠다.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뭐 여유 있는 분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로 성격이 변해야 앞으로 이제 파워 시니어가 되시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이를 따지지 않는 문화 그리고 네. 고령 친화적인 일자리들 네. 이런 게 또 많아져야 될 테고요. 교수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이제 정년이 없다면 네. 몇 세까지 혹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좀 오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둘째 아이도 어리고,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네. 따라서. 네네. 근데 또 교수님 일자리는 또 오랫동안 또 하실 수 있는 일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고령 친화적인 그런 일자리들도 많아져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게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 그래서 부족한 분야의 특정 일자리에 어떤 사람이 부족할 때는 외국인 인력을 이제 수급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라고 또 제안을 하셨어요. 외국 인력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이 되는 여러 그 부문 간이나 그 유형 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국 인력을 빠르게 어떤 그 특정한 숙련을 가진 내국인을 빨리 길러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외국인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들어오고 계신 다수의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어떤 한국의 노동 수요를 축적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필요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80년대 말 이후에 갑자기 한국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소위 3D 업종으로 내국인이 진출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농림업이라든가 제조업 중에서 약간의 사양 산업,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업 일부 업종 그런 데서 이제 인력이 필요해지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그걸 채워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 인구가 변하고 특히 이제 젊은 인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공백은 그것보다는 좀 더 숙련도가 높고 더 훨씬 다양한 업종에서 그런 니드가 이제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도입을 해서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그러한 산업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정을 채워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우선 하나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이후에 인구 변화, 산업 구조 변화, 기술 변화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에서 어떤 종류의 숙련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부족해질 것인가를 굉장히 정치하게 전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전망을 해서 그거에 딱 맞는 그런 외국인을 식별을 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만 노동시장의 피로도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내국인 노동자에 대한 그 잠재적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그게 지금 내국인하고 뭐 경합이 되거나 내국인이 이미 많이 있는 그런 쪽으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노동시장의 필요는 충족을 못 시켜주고 그렇죠. 내국인의 일자리만 뺏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선별을 해서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인 규모의 외국인을 유입이 돼야만 노동시장의 사정을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표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값싼 노동력이라는 표현. 이제는 앞으로 또 이제 시대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고 일자리 구조도 이제 변하니까 언제까지 값싼 노동력을 이제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그런 시장에 머물러서는 또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고급 일자리에서 이제 노동의 공급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고급 인력이 들어오고 싶은 나라가 또 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인구가 줄고 사람이 부족해지면은 외국인으로 다 채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의 그 국제 노동시장에서의 그 지위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아주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국 그런 나라와 동일한 송출국, 그러니까 인력 풀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훨씬 더 매력이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싶은 그런 나라가 돼야 하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인력이고 한국이 꼭 필요한 인력으로 선별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영주의 어떤 문호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열어야 하지만 좋은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더 길게는 너무 그 모든 거를 외국인에게 의존하는 이제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송출하는 그런 나라들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인력 수입국으로 변합니다. 인구 고령화도 경험을 하게 되고 그들 나라들도 고령화되고 있으니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모든 걸 다 외국인에 의존하자고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시점이 와서 상당히 좀 곤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고 이제 귀한 그런 사회에 빨리 그 정을 하고 뭐 그래도 모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부수적으로 적절하게 외국인으로 이제 채우는 이제 그러한 것이 훨씬 좀 더 합리적이고 먼 미래를 봤을 때 좀 더 안전한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을 전달해드릴 시간인데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님과 직접 이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핵심 구절을 좀 꼽아 주십시오. 이 책의 213쪽에 나오는 그 구절인데요. 네. 사람을 보는 사회,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기회를 주는 사회, 이런 사회가 되어야 다양한 사람이 누구 하나 낭비됨 없이 각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을 보는 사회,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기회를 주는 사회.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신 이유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고요.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가진 그 다양한 그런 역량이 다 발휘가 돼야만 결국 그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회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방적이고 열리고 너그러운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 지금에 비해서는 지금 낭비되고 있는 많은 그런 유형의 그런 사람들의 그 역량이 충분히 활용이 되어서 한국이 이런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래서 택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죠. 복합적인 네, 그렇습니다. 문제이기도 네. 하고 아마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더 그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걸 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네.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준비합시다라고 하는데 네. 언제까지 장기적으로만 보기에는 또 우리나라의 현실이 또 엄혹하기도 하고요. 자, 오늘 별책부록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사실 이 책의 그 표지를 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뭔가 사라지는 느낌이 납니다. 글자도 사라지는 느낌이 나고요.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또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읽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